갑시다. 요렇게 갑시다. 요렇게.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서관을 통틀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쪽지나 혹은 댓글 혹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이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답변들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명함을 넣었는데 이제 넣다 보니 귀찮아져가지고 여기는 안 넣었죠. 오늘 답변할 질문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저한테 질문 남겨주신 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은 빅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통계를 조금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느냐. 홍준성 씨의 생각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2주 넘었죠. 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은 이 시대를 규정해 봅시다.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죠? 단연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 사실 과학이 종교에 대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학이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요게 맞춰서 가장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제 인류가 좀 더 기술이 발전하고 우린 좀 더 나아지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뭐 그런 식의 믿음을 갖습니다. 물론 과학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얘기 할 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논점은 요 과학을 바라보는 이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논점이니까 여튼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MIT 공대에 가가지고 과학 관련 학위를 따셔야 될 만큼 과학주가 굉장히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 확실한 지식을 얻을까요? 과학이 확실한 지식을 얻는 방식은 단연 실험법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적어볼게요. 실험법. 글자가 좀 개판이네요. 미안합니다. 실험법입니다. 말 그대로요. 실험이란 통제된 조건 속에서 이제 관련된 비교를 통해서 유의미한 값을 도출하는 거죠. 이를테면 화학실험 대표적이죠. 가장 순도 높은 물질 A와 물질 B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제 그거 다 정해지죠. 무슨 온도에 가열하고 몇 분 동안 가열할 것이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다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 통제가 필수적이에요. 조건 통제. 요걸 통해서 가장 이제 비교를 행하고요. 요 비교를 통해서 이제 명제를 제출하죠. 뭐 이게 뭐 굉장히 대단한 거면 법칙화되기도 합니다. 과학적 명제, 진리를 제출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에서는 진리를 생산해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방식을 뭐랄까요? 여기서 통제되는 조건, 명확히 통제되는 조건. 을 이제 독립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다면은 사람들에게 A라는 방식을 적용, 이제 사람들에게. 라고 했을 때, 요 A는 이제 종속변인이고요. 요 A,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요 A를 이제 독립변이라고 부릅니다. 명확히 통제되는 거죠. 이 A를 사람들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독립변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게 과학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방식이 과연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를테면 여러분, 사람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에 대한 본성은 이런 실험법을 통해서 창출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본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뭔가 실험 조건을 갖춰야겠죠. 특정 틀을 갖추고 그 틀 내에서 뭔가 비교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틀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어가기 너무 힘들죠. 틀을 만들어놔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화학 실험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제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은 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독립변인 자체가 유의미하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애매모호하고. 그럼 사람은 그렇다고 뭐 통제된 조건 내에 들어가는 건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런 통제된 조건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통제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발생해, 거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를테면은, 사람의 봉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양육론. 사람이 어느 환경에 따라 양육되냐에 따라서 사람이 악해지고 선해지고가 결정된다는 이제 관점입니다. 물론 완전히 결정론적이진 않아요. 예외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이 사람의 어떤 선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실험법을 통해서 심리적 통제를 하고요. 그 통제된 조건 내에서 어떤 A란 값이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정말 A라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A가 도출된 걸까요? 아니면은 요 심리적 통제, 요 통제 조건, 요 통제 조건이 사실 A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여기 통제 조건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찍힌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과학적인 실험이 아닌 겁니다. 왜? 이미 요 심지어 통제 조건 내에 A가 이미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논리학에서는 목적론적 오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오류인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답 적는 거죠. 그냥 단지 요 과학적인 실험 방식이나 외피를 두름으로써 이게 무슨 결과가 된 거 마냥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실험법을 인문과학, 인문사회, 우리들 세상에 적용했을 때 그 화학적이거나 어떤 실험을 떠나서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 생기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단점이기도 하죠.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부터 계속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쇼펜하우어 아시나요? 유명한 철학자죠.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는 여성 혐오론자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의 마음속에는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그것을 쓰는 것이란 믿음이 뿌리 내려 있다. 라는 굉장히 모멸적인 말을 남겼어요. 쉽게 말해서 여자는 그냥 남자 일을 하기 싫고 남자 돈 쓰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이제 막 남녀 대결 국면에서 이제 남성 쪽에 있는 쪽에서 막 인용해서 쓰고 비웃고 그런 조소화되는 걸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왜? 사실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명백한 진리예요. 사실관계만 따져보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세기에 여러분 여성의 재산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9세기에 여성의 재산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 1882년 기원 여성 재산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19세기에 가장 발달했던 선진국이 어딥니까? 단연 영국입니다. 그 영국에서조차 여성은 재산권을 갖지 못했어요. 아까 말했던 1882년 기원 여성 재산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여성 역시도 남성처럼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선포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자동으로 가부장이 남성에게 귀속됐어요. 여러분, 이런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부조리한 법 내에서 여성이 노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벌어봤자 남성한테 다 뺏기는데 남성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남성이 모든 처분권을 써버리는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 내에서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런 식의 성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격이 여자 잘못이냐고. 여자 잘못이 아니죠.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여자는 너무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의 뿌리. 18, 19세기에 있었죠. 여성은 이성을 가지지 못한 동물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왜? 20세기까지 쭉 따져봐도 이때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나온 수많은 철학 저작들 중에서 여자가 적은 건 없거든 진짜. 몇 안 되거든요. 한두 권 정말. 다 남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귀납적 추론 방식에 의해서 여성은 이성이 없다. 왜? 철학 저작을 적어내지 못하고 그런 철학 저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귀납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짚어서 이런 귀납법이 올라요? 아니요. 이거는 사이비적이죠. 왜? 여성들한테는 출판, 교육, 이거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이를테면 19세기에 또 영국을 비롯해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발달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단연 미국입니다.
미국이죠. 미국에서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어땠는 줄 아세요? 19세기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여성들은 전문학교 입학이나 고등교육이 금지됐고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이나 집회 참석 제한조차도 제한받았어요. 집회에서 발언하는 건 사실 거의 금기시됐고요. 이게 19세기의 여성이 가진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 있는 여성이 가진 지위였습니다. 여성에게는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고요. 설령 그 모든 걸 뚫고서 혼자 과외하고 독학으로서 어떤 철학적인 능력을 갖췄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여자 이름으로 출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출판업계에서 여성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된 출판 저작물이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20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19세기까지는 정말 소수가 있었지만은 핍박당하고 그래서 남자 이름으로 대신 내고 남편 이름 빌려 쓰고 이런 식의 관행이 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은 철학적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철학적 능력을 발휘할 만한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철학 저작이 남성으로 된 게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여자에게 철학적 능력이 없다? 이성이 없다? 논리력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근거가 만들어진 조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근거가 만들어지는 조건 즉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이를테면은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넓은 데이터를 다루는 것. 그런 빅데이터 시대가 됐는데 그런 빅데이터 시대라고 해가지고 다를까요? 통계 범위가 많고 정보값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 사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19년 2월 13일에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죠. 이제 오염된 데이터, 잘못된 예측, 어떻게 시민권 침해가 경찰 데이터와 분석 예측 범죄 예측 시스템 그리고 정의에 영향을 미쳤나라는 제목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논문인 것 같아요. 주목해서 봐야 될. 이 논문에서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제목처럼 미국 경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넓은 사회고 경찰 인력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 경찰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치안 효율을 내기 위해서 빅데이터,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순찰을 돌았더니 범죄율이 감소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가장 최적의 경찰 정책들을 펴냈습니다. 뭐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적인 뭔가 수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것들 알아봤더니 사실은 그런 데이터 자체가 오염돼 있었다라는 거죠. 인종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래서 경찰들은 대개 유색 인종들이 많이 사는 지역, 백인들 동네가 아니라 그쪽 지역에 많은 순찰과 많은 부신 검문 뭐 이런 것들 행했고요. 범죄가 비슷하게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이쪽에서 경찰이 많이 수색해내니까 범죄가 더 많이 적발되죠. 근데 범죄가 더 많이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치안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동시에 이렇게 그 지역에 이제 범죄가 많이 벌어진다고 예측했던 요 빅데이터는 다시 한번 그 말을 계속 그 지역을 계속해서 지목하겠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그 지역이 우범지대화 됨으로써 얻는 어떤 낙인의 어떤 효과들 뭐가 있나요?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중산층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겠죠. 이 지역이 우범지대화 됐으니까. 그 벗어나무를 하고 플러스 그 사람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땅값 떨어지고 상권에 내려가고 상권에 내려가면 고용이 안 되겠죠. 고용이 안 되면 더 빈곤해지고 빈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빈곤과 범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범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빅데이터가 명확하게 범죄율을 낮추고 있나요? 범죄 지역에 범죄에 대한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빅데이터는 인종적 차별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 지금 알아본 사례는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이었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실험화된 세계인 거예요, 일종의. 너무 이게 거대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세계가 하나의 실험실화 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미.
그리고 요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목전원초 오류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 내에서 여자는 계속 열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 내에서 흑인을 비롯한 이제 유색 인종들은 백인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고 범죄 요소가 더 많은 충동적인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19세기 인종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편견들이 21세기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가진 최고의 맹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를테면 가장 요즘 핫한 학자죠. 유발 하라리라고 이제 인류학 역사를 이제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 책에서 나온 이제 17년에 나온 이제 호모 데우스란 저작의 말미에 가면은 데이터교가 현대의 종교가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이터교. 문자 그대로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요 데이터를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종교가 생겨난다는 거죠. 데이터교. 여러분, 이 데이터교의 행동 강령은 뭘까요? 이 데이터 행동 강령은 이것도 중요하네요. 적어야겠습니다.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험하면 기록하라. 기록하면은 업로드하라. 업로드하면은 공유하라. 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경험하면 기록하라. 기록하면 업로드하라. 업로드하면 공유하라. 이게 요 데이터교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 세계는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알고리즘 내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공유하는 거죠.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경험하면 기록하라고 했죠.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경험이 만들어지는 애당초의 그 조건, 요 구조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교에서는. 데이터교에서는 마치 이런 걸 대전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데이터는 수많은 알고리즘이 이미 중첩되어 있다. 단지 우린 거기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를 뽑아내고 산출해내고 유의미하게 이제 가져올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틀 자체는 반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교가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몇십만, 수십만, 만도 아니에요. 경 단위의 어떤 정보들을 한꺼번에 산출해서 값을 내놓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정말 진실하고 오류가 없는 과학에 가장 근접한 어떤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신비하고 믿음을 줍니다. 그게 이제 바로 데이터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테면은 요런 빅데이터로 나온 명제를 무비판적으로 맹신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죠.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컴퓨터를 제공해 줄 거고 가장 좋은 지대를 요 빅데이터 값이 우리한테 줄 거라는 그런 믿음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속에는 이게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요 데이터는 종교화, 신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에 신을 믿을 때 신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엄청난 의심을 했겠습니까? 의심 안 했죠. 그 신은 존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거 다음에 이제 지식을 쌓아 올라갔죠. 세계에 대한 정보라든지. 데이터는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교도. 데이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거기에 쌓아 올라간 정보를 이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근본적인 구조를 반성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용된 정보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근본적인 구조 내에서 연역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식의 빅데이터는 총체적인 목전원적 오류의 가능성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빅데이터를 말했던 인종차별 사례처럼 그 미국 경찰 사례처럼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큰 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이 뭔가 이 세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통제하거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막 그런 어떤 파놉티콘이라고 하죠. 파놉티콘에 대한 두려움, 우려
가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은 너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요, 이런 지적은.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철학자 에세이스트로 되게 유명하죠. 이제 한병철 씨가 심리 정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빅데이터는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과 행동 패턴,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까지 읽어낸다. 빅데이터를 통해 자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원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옵션들을 눈앞에 제시해준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본이 그걸 대신 생각해준다. 우리의 내면이나 소망을 파악한 자본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지고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자본의 암시에 따라 조종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의미한 분석입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이 데이터교가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너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력해졌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요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역시 데이터에 양도하고 있죠. 위임하고 있죠. 사실 넘겨주고 있죠.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처럼 정보에 대해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왜냐하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내려온 이 정보를 다 다룰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컴퓨터에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가 산출하는 값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는 이거를 반성하지 않아요, 구조를. 컴퓨터는 구조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알고리즘과 가장 좋은 정답을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친구니까. 이 구조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구조 바깥에 뭘 만들 수도 없고, 컴퓨터는. 근데 그런 컴퓨터가 우월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조합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 대한 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에 대한 암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욕망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였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 역시도 빅데이터에게 이제 위임하고 넘겨주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추천 채널 뜨지 않습니까? 그 추천 채널이 바로 빅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추천 채널로 뜬 그 영상이, 관련 영상이 진짜 여러분 욕망인가요?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우리 욕망이냐고요. 다 조작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편집증자, 정신병자처럼 되는 건가? 마치 뇌기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히스테릭한 불안감이 만들어지는 것. 요 파놉티콘이 된 빅데이터 사회에서 저는 그런 현상이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네요. 말해놓고 보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상 빅데이터, 통계가 가진 위험성과 그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구조를 바라봐야 될 지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논점에 대해서 한번 쭉 길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기서 다루지 못한 논점은 무엇인가를 좀 더 보충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